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기사들은요, 최근 한국의 금융, 법률, 보험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삼성전자 성과급, 쌍방과실 교통사고, 퇴직연금, 기후보험, 이게 다 제각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헤드라인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점들을 연결해서 이게 당신의 자산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재평가. 재평가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의 가치와 규칙이 지금 근본부터 다시 쓰이고 있는 시대죠. 법원은 임금이 뭐냐, 이걸 재정의하고 있고요.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진짜 안전한 자산이 뭔지 다시 묻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전환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 당신의 지갑과 직결된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해 보죠.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입니다. 네, 아주 주요한 판결이었죠.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이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판결의 핵심은 고정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고정성이요? 네, 이전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야 임금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급 조건과 원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고정적인 임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액수가 변하더라도 지급 규칙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면 임금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죠. 성과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지급한다는 그 규칙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렇죠. 약속된 임금의 일부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선물이 아니라 약속된 대가다. 그렇다면 이게 삼성전자 직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 판결 하나로 내 퇴직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판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 오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임금의 법적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권력의 축이 기업에서 근로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급을 예전처럼 재량에 따른 당근으로만 쓸 수는 없게 되겠네요. 네, 훨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금연명세서에 찍힌 숫자의 법적 근거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개인의 돈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이건 운전자라면 정말 귀가 솔깃할 내용인데요. 쌍방과실 교통사고 판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내 차 수리비에 포함된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하는 돈,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요. 네, 이제 그 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그 자기부담금을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그러니까 미전보 손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전보 손해, 용어는 좀 어렵지만 결국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보험사들 사이의 오랜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보험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오던 걸 바로잡은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과실이 20%인 사고가 났고 제 차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냈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상대방 과실 비율인 80%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내놓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확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권리를 되찾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했을까요? 글쎄요. 보험 약관이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죠. 이 판결은 보험사들에게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하긴 본인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판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법원이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하나하나 재평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큰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아예 시스템 전체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아주 거대한 변화들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제안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자기들이 직접 운용하면 수익률을 지금보다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 이건 뭐 수백조 원이 걸린 공공이냐 민간이냐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겁니다.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민간 금융사들이 굴리고 있는 퇴직연금을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처럼 공적 기금화하자는 아이디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익률 3배.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숫자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죠. 근데 이거 거의 투구 투비 투루.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제안 아닌가요? 여기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이죠. 아, 국민연금의 운용 노하우나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수익률 상승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이 안정적일 때의 이야기죠.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요? 만약 이 거대한 단일 기금이 거시경제 예측에 실패해서 한 번 잘못된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입자의 노후가 동시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민간 운영 방식은 수익률은 좀 낮아도 위험은 분산되어 있는데. 네, 기금화는 잠재적 수익률과 함께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결국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일 실패 지점의 위험을 감수할 거냐 하는 거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안전망에 대한 재평가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팔주를 논란이 대표적이죠. 아, 그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거요? 맞습니다.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보험사의 입장과 아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네,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기후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자체 상생보험 같은 새로운 시도들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기후보험, 상생보험이요. 네, 기후보험은 한파나 폭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상생보험은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 속 위험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죠? 과거의 안전망이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과잉진료 같은 제도적 허점을 막고 기후변화나 소득 불평등 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위험 관리의 책임 주체가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격변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투자자들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시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하죠. 먼저 아주 뜨거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삼성전자 2배 ETF 출시가 허용됐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대명사인데 정부가 왜 이런 상품을 허용한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요? 네. 그동안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었던 국내 투자자들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콩이나 미국 시장으로 나갔거든요. 정부의 진짜 의도는 그 원정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금융 리쇼어링 전략인 셈입니다. 아,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주가가 10%만 빠져도 내 돈은 20%가 사라지는 건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의무화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 거죠.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의 손실을 증폭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강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있었던 특별배당 소식과도 연결이 되네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으로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약 1,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인데요.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한 주주 환원이 아니라 정부의 세제 혜택을 겨냥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더군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의 혜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업의 재무 결정이 정부의 세금 정책과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아, 그러니까 배당이 더 이상 단순한 이익 공유가 아니라 세금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의 배당 정책을 볼 때 그 배경에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까지 함께 읽어야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을 짚어보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은 급등하는데 한때 새로운 안전자산이라 불렸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88,000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투자 수요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이론상 완벽하다는 디지털 역장보다는 손에 잡히는 튼튼한 쇠우산을 선호하는 현상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의 서사가 현실 세계의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시험받는 순간인 거죠. 위기가 닥치니까 결국 본능적으로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투자자들은 결국 인류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해온 실체 있는 자산으로 회귀하는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같은 거시경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재평가받고 있는 거죠. 어떤 재평가죠? 과연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연결해보니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느껴집니다. 법원은 돈의 정의를 바꾸고 정부는 사회 안전망의 설계도를 새로 그리고 있고 시장에서는 안전의 의미를 둘러싼 자산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던 기존의 규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모두 그 거대한 변화의 단면들일 뿐입니다. 당신의 퇴직금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당신이 사는 동네가 어떤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지, 심지어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재무적 안전의 공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시장의 모든 규칙이 다시 쓰이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재무적 안전망, 그러니까 저축, 보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런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재점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낡은 지도에 여전히 의존하고 계신가요?